So now, ladies and gentlemen, we're moving on to the next segment, which is the keynote speech. We'll now invite the Professor Choi Jae-chun, the Chair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Ecoscience at Ewha Women's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Biodiversity Foundation, Korea. He will deliver us his keynote speech on the roles of botanical garden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Please get your expectation. Let's giv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to welcome the stage, the Professor Choi Jae-chun.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행사인 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왔습니다. 이런 큰 행사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 행사에 초대받을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원과 수목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는 평생 대학 교수로 살면서 딱 한 번, 속된 표현으로 외도를 한번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처음 신설됐을 때 환경부에서 저한테 초대 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요. 정말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사실은 끝내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2008년에 환경부에서 용역 부탁을 받고 이 밑그림을 제가 다 그린 사람이다 보니까 가서 처음에 토대도 좀 닦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논리를 끝내 부수지 못하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정일을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그 3년 정말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이곳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를 외국 분들한테 어떻게 통역을 하실진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깡촌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마치 무슨 우주센터 같은 이런 멋있는 시설을 지어놓고 절더러 초대 원장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 기관을 설계할 때 생태학 연구소를 만드는 줄 알고 제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좀 배척을 당하는 바람에 전혀 개입을 못했는데, 나중에 지어진 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연구소가 아니라 전시관이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부임하고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사표를 장관님에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6개월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사표를 내라, 그래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깡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게 큰 걱정이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지금 전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일 왼쪽에 보이는 큰 돔이 높이가 한 35m, 40m에 육박하는 돔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열대 정글이, 트로피컬 정글이 그대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열대 생태계가 저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 다음 돔에는 사막 생태계, 그 다음에는 지중해 생태계, 온대 생태계, 극지 생태계, 그래서 한 번 방문에 세계 5대 기후 생태계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교통면으로는 최고의 오지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3시간 안에는 도착할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교통 오지에 갖다가 세워놓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라 그러고, 환경부 장관님은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1년에 관람객을 30만 명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사표를 쓰게 된 건데, 사표 수리가 안 돼서 계속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맞겠지만, 식물만 보여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제 주 전공인 동물 전시도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동물을 연구했지만 아마 제가 가장 오래도록 연구한 동물이 개미이기 때문에, 개미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개미들을 데려다가 전시를 하고 굉장히 많은 전시를 기획해서 올렸더니, 참 고맙게도 첫 해에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태 해도 100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이 매일같이 이런 곳을 구경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 때문에 못 다니는 거고, 또 시간이 있어도 이런 곳에 굳이 보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기껏해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작은 인구에서 100만 명이라는 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성공을 밟은 덕에 저는 마치 이런 일에 상당한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알려져서 아마 그 덕에 오늘도 부름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정말 이렇게 고마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2년쯤 지난 시점에 경영 전문가들에게 작은 용역을 부탁해서 과연 이 지역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걸 조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 깡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깡촌 하네요. 저 깡촌에 2년 만에 음식점이 250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뭐 분명한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와서 작은 돈이나마 쓰고 가는 그런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환경 재앙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모든 환경 재앙들은 다 국지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본다든가, 금년 초에 우리나라도 큰 산불로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만,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저 벌어지는 곳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동안 이런 환경 문제는 다 지역에서 그냥 일어나고 지역이 그냥 노력하면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 그 누구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모두 함께 당하는 문제고,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세계적인 여러 기관들이 오늘 이 기관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2019년 말,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COVID-19,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요즘
이게 슬금슬금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진정된 그런 수준을 우리가 얻어냈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가 ongoing process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기보다는 스물스물 또다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도 세계보건기구 WHO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저 통계 수치가 올라옵니다. 감염자 수는 7억 명을 넘은 지 오래됐고요. 사망자 수도 7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근데 7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7억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수치는 과소집계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방역을 열심히 잘한 나라에서는 통계 수치가 상당히 현실에 근접했겠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선별진료소 같은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염됐는 줄도 모르고 치료도 못 받아보고 사망하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분들 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잡지 The Economist에서는 어쩌면 그 모든 걸 다 감안하면 700만 명이 아니라 사망자 수를 한 2천만 명 정도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로 치면 두 분, 세 분 중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겪은 거죠. 물론 찬반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코비드-19의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걸 믿고 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평생 열대 생물학자로 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열대 정글에 가 있으면 자주 만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박쥐를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다 열대 정글에 삽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저희들은 압니다. 그 박쥐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분포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슬금슬금 상승하니까 열대에 있는 박쥐들이 무슨 온대지방으로 옮겨올 때 여권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여기도 살만한 것 같네. 그리고 슬금슬금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박쥐의 분포 데이터가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이런 걸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에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희들이 의심했던 그게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나더군요. 저 논문에서는 지난 100년 정도의 저 같은 열대 박쥐 생물학자들이 쓴 논문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대지방에 대여섯 군데의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bat biodiversity hotspot들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곳이 어디냐? 저 지도 약간 확대해 보여드리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북부, 라오스 북부 저 지역인데 저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열대박쥐 40여 종이 이주해서 정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 2년 전 저
국내에 계신 분들은 저를 TV에서 어느 날 만나셨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윤우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네, 윤우님을 제가 직접 아련하고 오는 영광을 제가 얻었었습니다. 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후변화를 제대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말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논문도 소개하고, 이 논문에서 결국은 평균을 내보니까 열대박쥐는 평균적으로 2.67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고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여 종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들이 각각 2.67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곱하면 100이 훌쩍 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2.5 곱하기 40이 100이니까 40 플러스에다가 2.67이면 100이 훌쩍 넘는 숫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시로 진입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종류가, 그 중에 어떤 한 놈이 우리랑 궁합이 너무 잘 맞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고생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교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슬로우 다운 되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열대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분포를 확산할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덮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했지만 지금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다음에는 아데노바이러스 계열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독감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일으키는 거고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계열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아주 지독한 감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저도 이런 연구를 하면서 기후변화가 이런 변화에, 이런 재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유엔은 얼마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삼중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Triple Planetary Crisi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환경오염, pollution 문제에다가 어쩌면 근래에 조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늦게 우리에게 경고를 울리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어쩌면 기후변화의 그늘에 가려서 조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문제, 이 문제 세 가지가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일 거다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쪽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PCC라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IPCC를 굉장히 오래도록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나라 이회성 박사님입니다.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어떻게든 2도 미만으로 붙들어매보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의에서 끊임없이 협의를 했는데 제대로 우리가 협의도 이뤄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물학자들은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만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버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까지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도 가지고도 제대로 합의를 못 이뤄내는 걸 보고 참 답답했는데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 회의에서 이회성 사무총장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67, 8개국 대표들을 거의 일일이 개별 협상을 거치면서 이걸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1.5도로 낮춰야 한다. 네, 그러면서 1.5도가 오르는 시점이 언제겠느냐라고 저희 과학자 패널에 숙제를 주셔서 저희들이 아마도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언제쯤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네, 뭐 또 우리 저 이회성 사무총장님이 기가 막힌 리더십을 발휘해 놓으시고는 저는 또 조금은 장난스럽게 아이고 왜 뒤통수는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IPCC 6차 보고서를 내시면서 2년 전인가요? 6차 보고서를 내시면서 이 시기가 10년 앞당겨지게 생겼다 이렇게 또 발표를 저 보고서가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예측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에 1.5도가 오르는 거였는데 10년이 앞당겨지면 2030 빼기 10 하면 2020년이 되는 거죠. 지났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이게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몇 데이터에 의하면 이미 작년에 1.5도가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시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지금 화면 중앙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어쩌다가 UN 산하기구죠,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2014년에서 2016년 2년 동안 저 기구를 이끌었었습니다. 저 업적은 별로 없지만 저 이회성 사무총장님과 더불어 한 1년여 동안 이런 문제들을 함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후변화 문제만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된다. 생물다양성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었는데요. 제가 저 의장 일을 마치고 한 2년 후에 유엔에는 생물다양성 협약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도 있잖아요. UNFCCC라고 부르는 기구가 있지요. UNFCCC에서 저한테 저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엘고 부통령님이 가시지 못하는 행사에는 좀 대신 가서 엘고 부통령 대신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네, 제가 저 대강하는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첫 부름은 이집트에서 있었는데요. 2018년에 제 공식 명칭은 Climate Change Champion이라는 명칭을 갖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발견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희 생물다양성 쪽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저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냐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UNFCCC에 가서 놀랍게도 제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 쪽에 계신 분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시더군요. 아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제 강의에서 기후변화 심각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어쩌면 기후변화보다도 더 일찍 우리를 체감하게 만드는, 우리를 옥죄는 문제는 아마도 생물다양성 감소일 거다. 예를 들면 식량 대란과 같은 그런 문제에 연계되면서 기후변화 그 자체로 당하는 어려움보다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클 것 같다. 그 얘기를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 30여 분이 줄을 서는 바람에 한 서너 시간을 꼼짝을 못하고 붙들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UNFCCC는 저를 더 많이 혹사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괜찮은 메시지다 생각하셨는지.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최근에 IPCC도 마찬가지고 제가 관여했던 IPBES도 마찬가지고 CBD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런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고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요즘 관찰합니다. 저도 약간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COVID-19도 제 분석에 의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생물다양성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지구에 등장한 거는 한 25만 년 내지는 한 30만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그 30만 년 중에 거의 29만 년, 절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종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만여년 전 농경을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 오늘날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종으로 등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이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에 우리의 지구에서의 존재감이 어땠을까를 계산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감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길게 보면 한 13,000년 전 우리의 존재감이 어땠을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제가 참여한 국제 모임에서는 결론이 사우스 코리아였습니다. 이게 뭐지?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13,000년 전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에는 세계의 호모사피엔스의 전체 개체군 크기가 대한민국 인구 정도 됐었던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한 5천만 마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마리수로 셉니다. 5천만 마리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표면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 10,000년이면 지구 생명의 역사 38억 년의 10,000년이면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13,000여 전 5천만 마리, 그리고 이미 DNA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그 시절 개,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개는 한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경을 하기 훨씬 전부터 개, 고양이를 기른 아주 재밌는 동물인데요. 그 개, 고양이의 무게까지 다 합쳐서 그 시절 이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 토탈 바이오매스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025년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감은 어떨까요? 네, 지금 80억 마리가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 고양이만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소, 돼지, 말, 오리, 닭, 이구아나, 타조, 메추리, 별의별 거 다 기르고 있고요. 동물원에 많은 동물 잡아다가 기르고 있고요. 실험실에서 또 많은 동물 기르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을 다 합쳐서 지금 이 순간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96 내지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과 1만 년 그 눈 깜짝할 시간에 자기가 1% 미만이었다가 나머지 저 숲속의 야생동물들을 이제 1% 남짓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저 1% 남짓의 숲속의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회가 왔다 하고 튀어나와서 내려앉아 보면 거의 백발백중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멈추지 않는 한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멈추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저 아주 단순한 확률적 분석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지나친 성공이 불러온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혀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는 끊임없이 확률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 덕택에 예전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배양을 하면서 백신을 제조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제조하고 접종하기까지에 주로 10년, 15년씩 걸렸던 일을 지난번 우리 코비드-19 때는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해서 만들어낸 신개념의 백신 덕택에 11개월 만에 우리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이 안 된 시점에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팬데믹이 터지면 생명과학자들은 또다시 연구실로 뛰어갈 거고요. 밤을 샐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1년 안에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년 안에 한 거는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또 우리는 경제가 파탄나고 마스크 또 쓰고 음식점에 못 가고 한 300만 명은 또 적어도 한 300만 명은 또 목숨을 잃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몇 년 반듯하게 살다가 또 터지면 또 고생하다가 또 기어 나와서 또 한동안 그럴듯하게 살다가 또 공격당하면 또 죽으면서 또 기어 나왔다가 갔다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 굴곡진 삶을 호모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살아야 될 거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개념의 백신이 만들어진 그 생명과학의 발달에는 같은 생명과학자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런 게 계속 터지는 상황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백신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신, 실험실에서 만드는 케미컬 백신이 아니고요. behavior vaccine,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백신.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예를 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번 그 사태에 아마도 행동 백신을 100% 완벽하게 접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이 모든 세 가지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안전했고요. 네, 조금 민망하지만 저 제 코너에 저런 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곳도 계십니다. 그러나 역시 행동 백신도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전략이고요. 저는 원천적으로 좋은 백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에코 백신, 생태 백신. 무슨 소리냐? 저 자연계에서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가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우리 팔뚝에 백신을 꼽는 게 아니라 저 자연계에다가 백신을 치면 안 되겠느냐, 원천적으로 막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인류 최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제인 그달 박사님이라든가 서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든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같은 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신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자연 보호를 저는 생태 백신이라는 말로 표현만 고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분들이, 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코비드-19 같은 재앙을 겪으셨잖아요. 제가 백신으로 표현을 고친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 모두 함께 배웠습니다. 아픈 경험을 하면서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 면역을, herd immunity를 얻어낼 수 있는 거다. 네, 미국이 아직도 코로나에서 코비드-19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미국은 백신을 만든 나라인데 백신 접종률이 아직도 60%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아직도 코비드-19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백신을 제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우리도 여러 연구소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만 저희는 수입해서 접종했을 망정 95%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지금 유지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저 세계적인 대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안 들으셨는데, 이제 제가 생태 백신이라고 얘기하면 70 내지 80%는 접종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태를 가라앉히려면. 그러면 제가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세계 인구의 70% 내지 80%가 자연 보호에 앞장서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 안에 앉아 계시는 어른들이야 뭐 까짓거 한 두어 번만 더 겪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뒤늦게 불러들인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자연 속에서 그들은 100세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이 그들은 팬데믹을 열 몇 번씩 겪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잘못, 우리가 치우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스미스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비드-19 때 우리는 식물원과 수목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체험했습니다.
하루도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수목원에 가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벗어도 되네? 그걸 드디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과 수목원의 소중함을 전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세계 기후 과정에 식물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식물이 이 지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굳이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물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여러 소스로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동물과 식물의 관계를 연구해서 저도 식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닙니다만 일부러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식물의 종다양성과 동물의 종다양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지구는 식물의 행성, 죄송합니다. 식물의 행성입니다. 우리가 동물이라서 가끔 나무 한 그루 베면서 거들먹거리지만 실제로는 식물이 꽉 잡고 있는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겪었던 5번의 대멸종 사건들, Great Mass Extinction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제6의 대절멸, 제6의 대멸종 지금 상황, The Sixth Mass Extinction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은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밑장을 지금 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번의 대멸종은 대부분 큰 재앙과 함께 천재지변과 함께 벌어진 걸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지금 제6의 대멸종 사건은 천재지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자연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그 한 종이, 망나니 같은 그 한 종이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지구 역사의 최대 규모일 거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식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일 밑바탕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물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 인간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업이 이 모든 거에 큰 주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자체도 지금은 엄청난 위기에 놓였잖아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있는 식물 다양성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서 또 벌어지는 게 지나치게 대규모 농업을 한다든가 또 경제에 휘둘리는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을 하고 있는 그 작물 생태계, 작물로 쓰고 있는 식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자체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한 예만 들어도 사과나 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경작되는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을 스스로 지금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식량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80억인데 90억이 되는 데는 10년도 안 걸릴 거라는 게 지금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10억에서 20억이 되는 데는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모집단 자체가 크니까 10억이 느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70억에서 80억이 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아마 80억에서 90억이 되는 데는 9년밖에 안 걸릴 거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10억이 늘어나 버리면 그 입을 먹일 농토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농토를 확보하려면 브라질만한 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 사회에 지금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인구 문제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지금 밀집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세계적인 이런 추세를 보면 도시는 점점 더 대규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과 괴리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로 오지 못하게 할 방법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도시로 지금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도시에는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도시의 자연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가까이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식물원과 수목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원과 동물원 들켰네요. 식물원과 수목원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인간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 장소로서의 소중함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아마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식물원, 수목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50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 아주 친한 동료인 피터 크레인 경한테서 얻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어도 5억 명 정도가 식물원과 수목원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국립생태원에서 그 교통의 오지에서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은 그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국민만 상대로 했는데 100만 명이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명 중에 놀러 다니는 분을 한 10%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생업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매일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그 500만 명 중에 5분의 1을 유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저같이 경험 없는 사람도 그런 업적을 냈는데 저는 세계 식물원과 수목원이 분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뭐 5억 명 참 큰 숫자이긴 한데 나눠보면 식물원, 수목원의 숫자로 나눠보면 분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원과 수목원에 대한 고마움 또는 소중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교육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단계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조금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서요. 개인적으로는 제인고달 박사님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바이오디버시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저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전환이 2번 있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을 우리가 겪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제가 귀 기울여 들으니까 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technological turn, 기술적 전환, informational turn, 언어적 정보적 전환, 충분히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런 전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전환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죽어나가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면 이런 전환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태적 전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숙제다. 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느냐,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앞서야만 한다는 거죠. 잘 살면 뭐합니까? 목숨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런데 바로 이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소중한 일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수목원과 식물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We need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Professor Che for the remarkable presentation.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Professor Che has humbly mentioned that his research focuses not on plants rather than on animals, but he is truly a world-renowned scholar who dedicated his whole life to building bridges between humanity and the natural world, ensuring that both may thrive together. Thank you very much, and we are profoundly grateful to have you with us today. Thank you. So now we'll take a short break until 11 a.m. So please enjoy your break and please sit back at 11 a.m. before we start the second keynote speech.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감사합니다.